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부 변이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200명대까지 한번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300명대, 400명대, 어제는 500명대까지 나왔어요. 요새 추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1,000명 이상 올라가다가 이제 300명 정도 떨어지면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중 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접촉이 늘어났죠. 개인적 접촉 과정 중에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20%, 기본적으로 7월엔 40% 정도라고 CDC가 발표를 했는데 네. 마스크를 철저히 많이 제대로 쓰는 경우에는 80%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수도권에는 저희 한처럼 80%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감염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아마 설 연휴가 지난 후에는 제가 요사이 체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식당을 가거나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봤고 또 주변의 확진자들이 굉장히 저희 가까운 분들이 확진이 되는 분을 봤기 때문에 예. 지난 11월, 12월 때 느꼈던 그런 체감 온도와 유사할 정도로 약간 조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설날이 지나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위험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2.5단계도 굉장히 오래됐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계속 이어지니까 많이 지치긴 지쳤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느슨해진 것도 있나요? 이 상황이요? 사실 이제 지쳤다는 것도 있고요. 네. 지치다 보니까 이 숫자에 굉장히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명대로 떨어졌지만 바로 다시 올라온 걸 보면은 예. 200~300명대가 거의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이 계속 감소세가 아니라 유지되는 추세. 그래서 조금 움직여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0시로 늘다 보니까 예.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들이 더 이동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효과도 있는데 지금 오늘 발생자가 지금 수도권이 82%입니다. 전체 예. 확진자 중에. 그리고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국내 발생의 75%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확진자의 80% 이상이 꾸준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고 네. 보통은 설 연휴에 지역 발생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전까지 수도권의 이 확진자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0.77에서 0.81, 0.87, 1.04로 증가 추세인데 예. 보통 1 이하라면 감소세라고 적었는데 지금 1 이상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04로 들어선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 확진자가 는다는 얘기죠. 예. 이게 1회 이상 이제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 확진자가 재감염 지수가 1이 넘는다는 건 확진자가 는다는 거랑 똑같은 비례 관계가 네. 있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임시 예. 검사소에 나오는 확진자 수가 0.3%입니다. 줄지를 않고 있고요. 네. 또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를 보셔도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도 감염을 원인이 되는데 그런 곳이 서울에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집단적으로 나온 것을 보셔도 이 학원이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 완화가 되면서 약간 느슨해진 마음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됐고 대부분 감염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천에 있는 종교시설 또 보습학원에서의 집단 감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첫 확진자가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흘 정도 기숙사,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생각보다 그 확진에 대한 증상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오르거나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감기겠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하루 이틀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당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 부천시 영생교 승리재단 그리고 오정 능력 보습학원이 관련자 수가 지금까지 이제 누적 105명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해서 누적 46명이 됐는데 이 지인 모임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이 지인 중 한 명이 교회를 갔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감염이 됐고 어린이집에 애를 보는데 어린이집도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하시는 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감염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퍼져나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무도장 그리고 동경 식당을 방문한 지인 모임이 또 있었는데 또 1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300명대가 너무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 영생교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그 옆에 보습학원도 그렇고 105명까지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숙도 한다고 하잖아요. 종교 관련 시설 그리고 거기다 기숙사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집단 감염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같이 숙식을 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은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족 간 감염 비례를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감염보다 뭐 3배에서 7배까지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숙식을 할 때는 최대한 간격을 두고 이제 수면을 취하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가림막에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식사 중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오늘 점심 때 약간 식사를 했습니다. 예. 피치 못하게.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고요.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많이 정말 느슨해졌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숙식을 하다 보니까 뭐 식사할 때 대화하고 마스크 안 쓰고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밀폐된 공간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감염 사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 사실 뭐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증상이 미미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마 코로나 확진자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감기이지 않을까 이러고 며칠 지켜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선별진료소, 검사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미약하게라도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확진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를 이제 무료로 해주고 있고 임시 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좀 많이 좋아졌어요. 기회가 있는데 사실 직장인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리고 직장인 도중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도 시간도 들고 또 뭐 감기지 않을까 마음의 위로를 가지면서 저절로 좋아지겠지. 그러다 시기가 지나면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본인은 감염을 시켜요, 타인을. 그래서 PCR 검사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국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지방에 부모님을 뵈러 간다든지 제주도 같은 여행지에 갈 때 내가 바로 검사를 좀 해보고 가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미국에서 승인한 홈키트를 좀 가정용 키트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95% 확진율이 나옵니다. 증상이 없어도 9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승인이 됐거든요. 우리 정부도 이제는 지금 이게 코로나가 올해까지는 분명히 갈 것 같고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기술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검사를 하고 갈 수 있죠. 근데 예. PCR 검사는 검사를 해도 결과가 다음 날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가신 분도 검사해놓고 가서 확진이 된 맞아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런 사례나 지금처럼 제가 말한 사례 또 PCR 검사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집에서 본인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 집에서 하는 가정용 키트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PCR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강원도 화천에 보니까 수도권에서 그쪽으로 가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화천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 강원도 화천의 사내면이라고 합니다. 네. 사내면에 광덕리 3.1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강원도를 방문한 수도권 주민 때문에 확진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춘천과 철원 총 8명 정도고요. 광덕 초등학교 선별 이동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내면에 총 6,9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16.2%가 1,128명인데
이 모두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아무래도 고령층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황, 위중증 환자로 빠르게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빠르게 이렇게 전수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왔고 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설 명절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방문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쵸. 네. 또는 이 부분이 언제 정확하게 발생을 했는지를 날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설 연휴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 주말에 다녀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강원도 전체에 아마 이런 상황이 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발 좀 설 연휴, 이번 설 연휴만큼은 좀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권덕철 장관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조선시대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차례도 안 지냈다. 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번 연휴에 좀 더 자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농어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또 더 이렇게 백신에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취약하시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지방에 내려갈 때 어르신을 볼 때는 네. 아까 말한 PCR 검사나 그런 걸 해서 꼭 내려갈 뿐만 내려가셔야 되고요. 예. 연세가 많은 분들도 사실 증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 검사를 들어가야 되고 만일에 확진자가 나오면 증상이 없더라도 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령자분들은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확진자가 나오면 정부에서 반드시 입원실에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이런 생각이시군요. 들어보니까 고향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면 5인 이상 지키되 PCR 검사를 받고 꼭 음성을 확인하고 가라 이런 거죠.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아. 가셔서도 PCR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잠복 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식사는 따로 하시고 아.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그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에 뭐 고향에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는 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방역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네, 일단 코로나19 검사 확인증을 가져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공연 관광지에 무료 입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진단 검사를 받고 서울 중랑구 주민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제주도로 가버려서 그러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이분은 이미 일행이 5명입니다. 예. 일행이 총 5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 제주도에 가면은 일단 여행을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예.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갑자기서 한 곳에 머무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급선무인 것 같고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행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구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면 가격대가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제주도로 가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차 예매표라든지 또는 이제 톨게이트 카운팅을 통해서 뒤늦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이나 육로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조금 더 뒤늦게 판단이 될 것이고 예. 제주도 같은 것은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이동량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역 당국이 좀 더 철저하게 입도한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검사를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주도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 뭐 구상권 청구나 코로나19 검사 확인증 이런 대책들이 좀 방역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효과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좀 두렵잖아요. 덜컹할 수 그러면 예, 검사도 하고 가게 되고 만일에 꼭 가야 되지 않는 경우는 조금 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행지에서 너무 많은데 여행지 캠프장이나 이런 호텔이 10,000원입니다. 네. 그 과정에 본인들만 있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면서 감염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직장으로 돌아오면서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염 고리를 생각한다면 조금 여행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뭐 소식은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청구해서 이렇게 딱 들어왔다 이게 공개가 돼야지 사람들이 더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직 공개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개는 안 됐고요. 건대포차 같은 경우에 뭐 그 가게를 대상으로 뭐 과태료 150만 원이라든지 예. 2주간 영업 정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도 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갔고 구상권을 네. 얼마나 물었는지 저는 방역 당국에서 이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한다면 이게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이 총 물어낸 구상권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공개를 해서 좀 금액적으로 국민 개개인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과태료가 100만 원이 뭐 5천만 원에 달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내가 이동을 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돈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집계를 통해서도 경각심을 가지는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부가 이제 내일 모레에
거리두기 조정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발표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공교롭게 또 500명이 넘었단 말이죠. 어제가. 그동안 계속 좀 줄겠지, 줄 수 있겠지, 영업 시간도 늘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수도권도 좀 완화를 해주고 하면서 네. 확진자가 줄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했고 정부도 조금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네. 아마도 토요일 날 발표에서는 크게 완화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되는 다음 주 목금 정도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2주 후에 다시 또 조정한다니까 2주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백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종 허가를 했는데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접종을 좀 보류하라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었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불안해하는 부분을 좀 이제 마음을 내려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식약처와 WHO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단지 국내는 해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제한이라든지 스위스나 남아공 같은 경우는 승인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의사의 판단하에 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의 판단이란 말이 사실 조금 모호한 면이 있죠. 대부분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계신 의사분들께서 판정을 해서 이제 접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도 거기 종사자들은 접종을 하실 거고 입소하신 고령의 기저질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건강하고 또 보호자나 환자분이 충분히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권고할 수 있지만 환자 상태가 조금 안 좋다든지 접종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은 차후에 접종을 권고하거나 또 하나 방법은 이 항체 치료제가 도움이 네.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 요양시설에 나왔다면은 그분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 백신과 치료제 효과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체 치료제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확진자 주변에 접촉한 분들에 대해 주사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을 접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을 두고서 정부에서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사가 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 백신 접종을 해서 이익이 더 많아야지 권고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독감 백신이나 모든 백신은 다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몸이 매우 약하신 분들한테는 도리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의사분이 그 환자를 보고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상태가 너무 나쁜 경우에는 접종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건강하신 상태인데 지역 주민이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의사가 판단해서 접종을 하는지 마는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책임질 일이 생길 때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호자의 동의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고 예. 또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책임을 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평론가님 코로나19 치료제도 이제 셀트리온에서 나오고 그게 뭐 허가를 어느 정도 받았고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에서 만든 레키노나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존 6종에 일단 우수한 중화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네. 어떤 나라의 변이 바이러스는 먹히고 지금 남아공발 같은 경우는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셀트리온 측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 개발에 또 돌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거예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모두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물량이 좀 부족하다면 기존 6종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항체 치료제는 레키노나주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물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렘데시비르를 투입하고 그리고 기존 6종의 우수한 중화 항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레키노나주는 기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투여를 한다면 빠르게 또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셀트리온에서 지금 그 나온 치료제는 어떤 거예요? 항체 치료제죠. 미국에서는 이미 두 회사에서 나왔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남아공 변이에는 아직 그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오면서 네. 그 셀트리온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그 개발할 당시에 항체 후보 물질을 여러 개를 개발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32번이 이 남아공에도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마 6개월 이내에 임상 연구를 끝내고 개발을 할 거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영국발까지는 다 확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아마 그 일레아 릴리에서 이거는 그 항체가 두 개를 결합한 항체를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승인 조건은 12세 이상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입원을 예방하거나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승인이 됐고요. 예. 네. 하지만 입원을 한 경우라든지 산소 치료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적응증이 우리 국내와는 조금 달라요. 네. 지금 이 연구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입원이나 사망을 70% 정도 줄인 결과가 나오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경증에서 중등도, 그러니까 폐렴이 약간 있는 경우죠. 근데 그런 폐렴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입원 환자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나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조금 질환이 있는 분들인데 이번에 국내에서 셀트리온 승인은 그 임상 연구 대상자가 조금 적어서 지금 미국에서 승인한 거와 조금 다릅니다만 이 항체 치료제의 기전 자체가 초기에 치료를 해야 돼요. 증상 발현 일주일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원 환자보다는 입원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 같으면 생활치료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주사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고 그래서 예. 아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확진자가 나오면 예방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계신데요. 다른 그 미국에서 승인 결과와 한번 조금 종합을 해서 국내 셀트리온도 지금 말씀드린 입원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약간의 폐렴 증상이 생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 입원을 할 수도 있는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사를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